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것 없이 강세장입니다. 어떤 것이 강세장의 근거인지, 그리고 포착되는 부적절한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세션 들어갑니다.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처음엔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코스피는 아예 갭상승 0.5% 출발을 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짧은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뒤 15분 만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강하게 하였고, 사실상 장마감까지 전혀 조정을 주지 않고 당겨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매수가 거의 1조 원에 가까웠는데, 기관은 품매도로 열심히 따라가긴 했어도 콜감마가 계속 살아나서 델타 추적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은 파생에서는 델타를 외국인과 함께 플러스로 오픈해갖고 쫓아갔고, 그리고 현물은 외국인 카운터 파티가 돼서 그냥 매도를 했는데, 진짜 걱정되는 것은 기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정 대형주에 집중해서 매수세를 퍼붓고 있죠.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펀드들은 이 트래킹 에러가 100bp 이상 났을 테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들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거운 상태일 겁니다. 어제 낮에 찌라시 노른 내용에 의하면 몇몇 못난이 펀드가 인덱스 대비 800bp 이상 언더퍼폼한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외국인들도 그것을 알고 풋옵션을 함께 그렇게 많이 사놓는 것이군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지수 하락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특정 대형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포지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풋옵션 매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지금 시장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외국인이 지금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고 있죠, 집중해서. 그러면 외견상으로는 다른 펀드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땡겨 샀는데 당연히 자기 펀드에 막 담는 그 종목이 계속 땡기면서 사니까 자기 펀드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한 주식을 나중에 다른 투자 주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무너질 테니까 함께 풋옵션을 사서, 어떤 면에서는 이 포지션이 신세틱 콜옵션 형태의 포지션으로 어큐뮬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 미국 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4.53%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또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올라갈 것 같네요. 예. 참, 역사가 반복된다면 나중에 지수가 밀리기 시작할 때 개인들이 고점에서 싸그리 물릴 텐데요. 그리고 개인들이 더 이상 못 사주고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풋옵션들이 살아날 테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풋옵션들이 당월물이 아니라 차월물일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당월물이라고 하면 12월 만기 전에 사고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외국인이 대량으로 현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관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밀리게 될 때 오히려 기관이 받치게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받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시장을 굉장히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 베이시스는 초반과 막판을 제외하고는 내내 강세였고요. 야간 선물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3,200억 들어왔고, 그래서 이 길에도 최소한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이 볼린저 밴드가 계속 찢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과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IB들이 EM, 특히 한국에 대해서 스트롱 오버웨이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다 대고 인버스를 사고 곧버스를 사댑니까? 응? 걔들이 주식 처음 매수하라고 하는데 같이 따라붙지 못할 망정, 그럼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지. 왜 숏을 잡고 내려가길 바라야 되는 건지 참. 아무튼 개인들이 곧버스를 몇 천억씩 질렀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유럽 시장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장 초반의 흐름과 후반의 흐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시아장이 강하면서 리스크온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시아장이 강할 때 한국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럽 시장이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럽 증시가 열리자마자 유럽 지수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닥스 지수를 포함해서 이 유럽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1.43% 상승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 힘이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이 첫 고점 기록 후 이 프랑스, 독일, 유로존 이렇게 PMI들이 줄줄이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서는 이 프랑스 서비스업 PMI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이 PMI들이 발표된 거는 이 정도면 다 잘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요. 그래서 유로화는 이 증시가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레벨업을 해서 1.19포인트를 1.19를 잠깐 돌파하게 돼서 1.1라도 좀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계속 밀렸죠. 증시도 계속 밀리고요. 그리고 커머디티도 살살 밀리고 기름만이 버텼는데 뭐 기름이 따로 논다 치고 계속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이 상승폭을 절반 이상 반납한 채 미국장이 시작됐는데 그냥 이익 실현으로 보기에는 너무 눌렸다 증시가. 그래서 이상하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채권 시장 보면 채권에 뭐 리스크 오프 이런 거 없었거든요. 다 리스크 온이었어요. 특히 뭐 이탈리아 독일 국채 스프레드 계속 벌어지니까 좁혀지고 진짜 이탈리아 국채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만간 저거 사고 날 것 같거든요. 완전 개폭등,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채가 폭등을 해갖고요. 뭐 아무튼 그건 뭐 헤지펀드 얘기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유럽 시장은 그랬단 겁니다. 그 PMI가 발표가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지만 컨센서스보단 잘 나와서 시장 자체는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시장이 그렇게 PMI를 쫙 발표되고 나서 그냥 힘없이 그냥 이익 실현, 차익 실현으로 보기에는 좀 천천히 내려왔고 하여튼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볼게요. 미국은 본장 초반에 이 유럽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PMI 아주 완전히 무슨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비스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럽 지수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 증시만 미국 증시만 아주 폭등했고 나머지 종목은 좀 막가는 흐름이 나왔죠. 우선 달러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골드와 실버가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달러 급등은 이해 가요. 왜? 그 유럽 PMI보다 그 미국 제조업 PMI가 일단은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그 파지티브 그러니까 50포인트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 나쁘게 나왔다는 게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37포인트 그러니까 네거티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의 어떤 PMI들은 네거티브는 맞아요. 응? 그래서 달러 급등이 나오고 뭐 유로화 망가지고 골드 빠지는 거 이런 건 이해 가는데 그 뒤로 지수도 같이 무너집니다. 미국 지수가요. 그리고 무너진 정도가 상당히 많이 무너집니다. 물론 후반에 다시 다 말아오르긴 했죠. 뭐 옐런 뭐 이슈도 있고 해서 막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해서 시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PMI 지표에 미국 장기 국채는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부러졌다고 하면 오늘 제대로 시세를 아래로 뽑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 달러 약세가 시장이 기존은 맞아요. 그런데 한 템포 쉬어가겠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계속 시장에서 달러 강세 나오고 골드 실버 부러지자 미국 지수도 밀렸는데 먼저 나스닥이 부러졌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전환도 되고 나중엔 마이너스 0.84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스닥이 밀려도 러셀은 뭐 거의 조정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2% 넘게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다우도 굉장히 강했고요. 뭐 다우가 강한 거는 뭐 은행주를 포함해서 굴뚝주들 때문인데 나스닥도 잘 보면 이 테슬라가 워낙에 치고 올라오니까 나머지 종목들에서 비중 조정이 나온 거 정도로지 뭐 나스닥도 이렇게 뭐 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유럽장 마감할 때까지는 뭐 유럽 지수들과 미국 지수는 많이 약했긴 했지만 유럽장 마감하고 나서는 뭐 별다른 시장 이슈가 없자 지수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럽장 마감 15분 전에 달러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유로화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엔화만이 유일하게 바닥에서 그냥 뭉갰습니다. 사실상 뭐 나머지 커머디티 페어도 보면 이 골드가 그렇게 많이 부러질 때 채권도 같이 부러져야 정상인데 뭐 당연히 엔화, 유로 이런 거 다 부러져야 되죠. 근데 뭐 채권이야 뭐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안 빠진다 치고 유로화는 그거에 비하면
부러진 것을 거의 다 회복했죠. 그래서 저는 1기 유럽 시장이 뭐 당일 눌림 다 극복하고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유로화는 뭐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될 정도로, 어쩌면 콜옵션을 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로화는 저점을 찍었다, 아주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콜옵션을 사긴 했는데 많이는 못 샀고, 저는 다시 1.19 가면 콜옵션 좀 많이 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 다시 뭐 주간 신규 시적 수당 청구서 나오고, 뭐 그 외에 또 그것밖에 없네 사실은 이번 주는. 근데 그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거든요, 유로화 통화 옵션 만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한번 유로화 콜을 한번 사볼 만해서 좀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한번 사볼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뭐 시장이 좀 수렴된 상황이 많죠. 그래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롱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파워미터가 되게 약해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파워미터가 되게 약한데, 그런데도 시장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가면 멈추고 또 내려가도 멈추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잘못 물리면 그냥 복구 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 뭐 숏 방향 먹고 뭐 롱 방향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딱 그냥 당연히 롱 방향이죠. 그래서 롱만 노리면서 먹튀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시장 총평합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세장입니다. 함부로 숏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제니 옐런을 재무부 장관에 지명했는데 뭐 슈퍼 비둘기로 평가받고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바이든이 정권 인수 준비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도 뭐 이번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발표했죠. 계속 백신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가 바로 막 뭐 뉴스 뜨면 막 폭등하고 이런 거는 없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장 밀리고 이런 게 애당초 없었어요. 예. 오히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더 이상 좋아서 좋을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무서운 거지. 지금은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걱정되는 게 있다면 지금 시장이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마켓 탭스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뭐 난데없이 조정 나오거나 뭐 급등 나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 나왔을 때 막 쫓아가지 마시고, 뭐 난데없이 갑자기 확 조정 나왔을 때 막 숏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 그냥 주된 추세 롱 이거 하나 믿고 버텨야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